출발 새아침. 월요일 같은 수요일입니다. 출발 새아침 가족 여러분, 즐거운 어린이날 보내셨습니까? 5월은 정말 여러 가지로 이름 붙은 날이 많죠. 1일은 근로자의 날, 5일은 어른이의 날, 8일은 어버이의 날, 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여기에 결혼기념일이나 생일 등 개인별로 의미가 있는 날이 몇 개만 더 끼어 있으면 주머니 사정은 완전 쪽박되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경제 사정을 힘들게 하기는 해도요, 5월은 정말 행복한 달이죠. 내 힘으로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근로자라서 기쁘고, 아이들이 있어서 행복하고, 부모님이 있어서 감사하고, 스승님이 계시니 의미 있는 달이니까요. 따뜻하고 상식적인 보통 사람들이 즐겨 듣는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지금부터 그렇게 두루두루 은혜로움을 느끼면서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디서든 꼭 끼어들 수 있는 오늘의 뉴스 꼭 끼워. 꼭 끼워. 매일 어디서든 꼭 끼어들 수 있는 오늘의 뉴스를 골라서 정리해주는 시간. 꼭 끼워 같은 남자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네, 뭐 지금 보니까는 전화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첫 번째 소식은 뭡니까? 네, 일단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경선 후보가 확정이 됐습니다. 네. 일단은 원내대표 경선이 4파전으로 압축이 되는데요.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그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이 러닝메이트 형식으로 출마를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지역적으로 수도권과 영남권이 한 팀, 그리고 영남권과 충청권이 한 팀이 돼서 연합전선으로 맞붙는 형국이 됐습니다. 네, 한 10명 정도가 자천타천 거론이 됐었는데 결국에는 4파전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수도권, 영남권, 또 영남권, 충청권 이런 연합전선이 얼마나 잘 먹힐까, 이것이 가장 문제인데요. 그런데 초선 의원들의 표심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통합당 같은 경우는 지역구가 이제 84석밖에 없는데요. 이 중에 초선이 41명, 재선이 19명, 초재선 비율이 71.4%에 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선 의원들과 재선 의원들의 표심이 이 원내대표 선거에서 가장 중요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지금 출마를 선언한 주호영 의원, 이명수 의원, 김태흠 의원이 이제 초재선 의원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김종인 비대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기보다는 당을 어떻게 쇄신할 것인가에 대해서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주호영, 그다음에 이명수, 김태흠, 권영세, 조혜진, 권영세 이 라인도 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주 후보 러닝메이트, 주 후보가 지금 5선이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이분의 문제가 된 게 이제 주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3선의 이종배 의원이 정책위 의장에 나가게 되면서 조금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왜 그러는 거죠? 네, 일단 이종배 의원의 이제 문제가 있긴 있었는데요. 일단은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영남권이고 이종배 의원이 이제 충청권이다 보니까 상대 후보인 김태흠 후보와 이명수 후보도 같이 충청입니다. 두 후보가 이제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굉장히 좀 견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종배 의원이 3선 의원이긴 한데요. 충주시에서 2011년 한나라당에서 구시군 의장 기초단체장으로서 활동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수 후보와 김태흠 후보가 훨씬 더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주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3선의 이종배 의원이 같이 뛴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김태흠 후보가 매우 발끈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이종배 의원이 사실은 선관위 원래 의원 아니었습니까? 네, 당 선거관리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뛰어도 되는 거예요, 선수로? 심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연 선거가 공정한 것이냐라고 처음에 이제 김태흠 후보가 공개적으로 이제 비판을 했던 것인데요. 네. 근데 사실 그것이 당원 당규상 완전히 불법이다, 할 수 없다라고 규정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비판할 수는 있지만 또 완전히 출마 자체가 막히는 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지금 그 얘기되고 있는 이종배 의원은 자신의 그 선거관리위원장의 자리를 3일 남겨두고
사퇴했다. 이제 이런 얘기 되는데 이정배 의원 나가고 나면 누가 이 자리를 또 가서 선거 관련해서 일을 할지 모르겠네요. 자, 그건 그렇고 네. 지금 또 얘기 중에 하나가 김종인 비대위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하고 찬성하지 않는 쪽하고가 조금 다툰다 이런 얘기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도 이제 분명히 있는데요. 일단 후보마다 김종인 비대위에 대한 색깔이 좀 다릅니다. 권영세 후보 같은 경우는 적극적인 찬성론을 펼치고 있고요. 주호영 후보는 당선인 총회를 거쳐서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단계적 그리고 비판적 지지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명수 후보와 김태흠 후보는 자력갱생파로서 김종인 비대위를 받아들이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조금 더 우세합니까? 글쎄요, 지금으로서는 조금 더 이제 김종인 비대위가 아닌 자강론을 펼치는 후보가 훨씬 더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호영 후보 역시 당선인 총회를 거쳐야 된다는 이 단계,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요즘 김종인 비대위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김태형 후보 얘기도 실질적으로는 초선 의원들을 조금 의식한 결과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곤 있는데 네. 중요한 것은 초선 의원들을 그러니까 잡아야 된다 이렇게 여기도 보는군요. 네, 맞습니다. 초선 의원들이 당선자의 47.6%에 이르기 때문에 이 초선 의원들은 강력한 자강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초선 의원들이 지금 목소리가 심심치가 않아요. 지난번에 9명 정도의 초선 의원들이 대구 영남권에서 토론회를 제안했는데 이게 좀 무시가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일 모레던가요? 오늘이 6일이죠. 한 8일 정도까지 우리 한번 토론을 한번 해보자 이런 제안을 지금 했고 여기에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초선 의원들이 많다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당내에서 그 원내대표로 나오겠다는 분들이 이 초선 의원들의 이런 그 토론 배틀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글쎄 사실 지금으로서는 무조건적으로 받아야만 책임 있는 원내 지도부의 자세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4명의 후보 같은 경우는 이 원내대표가 차기 대선 구도까지 쭉 이어지는 당 지휘부이기 때문에 네. 어떤 모습이라든 받으려고 하는 모습을 저는 보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요. 받아야 된다. 네. 그럼 혹시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팀도 있어요? 지금까지는 뭐 공개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은데요. 물론 당선이 되고 나서 말을 바꿀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당선되기 전에 토론하자는 건데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말을 바꾼다고요? 자, 그럼 그렇고요. 통합당 보좌관들이 잔인한 5월이다 이렇게 신음하고 있다는데 이런 소식은 또 무슨 얘기 때문에 나온 걸까요? 네, 일단 총선 전에는 미래통합당이 112석이었습니다. 총선을 거치고 나서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총 103석이 됐습니다. 적어도 이제 한 9석 정도는 이제 의석수가 줄어든 것이죠. 그러면서 9명의 의원들, 보좌관 9명 하면은 이제 약 70명의 보좌진 일자리가 공중분해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 의원들, 특히나 이제 원내에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의원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보좌진들을 좀 살리기 위해서 초선 의원들에게 자신의 보좌진의 있던 그 지위를 좀 유지시키기 위해서 부탁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안 그래도 미래통합당에 아는 그 보좌진이 많아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한숨을 푹푹 쉬면서 우리 너무 경쟁률이 세고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서 그렇다면은 뭐 당이 미래통합당만 있는 거 아니니까 다른 데 또 가면 안 되냐 그랬더니 요즘은 그게 거의 불가능해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미래한국당밖에 바라볼 데가 없겠다. 이렇게 또 얘기가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이제 미래한국당 당선인 19명 중에 18명이 이제 초선이라서 흔히 말하는 국회에 경험이 있는 선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미래한국당 당선인 쪽으로 일단은 많이 옮겨갈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잃는 보좌진들이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국회 보좌관은 사실은 사급도 되고 엄청나게 좋은 직업인데 문제는 의원님의 또 당락에 따라서 또 이렇게 거취가 매번 바뀌는 그런 좀 경향이 있네요. 네. 자, 그건 그렇고요. 자, 홍준표 당선인 김정은 거짓 정보 생산하던 유튜버들 사과도 없이 부정선거 이슈로 올인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어제였죠. 이제 사전선거 부정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홍준표 무소속 당선인이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자유당 시절처럼 통째로 조작 투표를 하고 투표한 바꿔치기를 할 수 있겠나라고 일가를 했습니다. 부정선거 여부는 인천 민경욱 의원이 투표한 보전 신청을 하고 재검표 요구를 하고 있으니 휴작업으로 재검표해보면 바로
드러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어서 실제로 본인이 2002년 12월 이 대선을 마치고 전자개표기 조작으로 부정개표를 했다는 설이 너무 난무해서 자신이 직접 당을 대표해서 서울 북부법원에 투표한 보전 신청을 하고 재검표를 해본 일이 있었는데 오히려 재검표를 해보니까 이해찬 후보 표가 당시에 더 줄고 노무현 대선 후보 표가 3표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뭐 이론상으로야 뭐 부정전자개표가 가능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지는 지금도 의문이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언제적 얘기를 하냐 그런 일은 없을 거다 이런 취지인데 네. 또 뭐 한두 표 차이라면 모를까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사실은 그냥 선거 결과에 수긍하는 게 좀 더 멋지지 않을까 생각도 드네요. 네. 자 그리고 오늘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행된다고 하죠? 예, 맞습니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금 이제 완화한 셈인데요. 이제 생활 방역으로 이제 전환이 됐습니다. 어제부터는 이제 프로 야구가 또 무관중으로 개막을 했고 정부가 단계적으로 등교 수업 역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고3부터 먼저 수업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초중고가 단계적으로 하되 초중고 이 저학년 애들은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친구들 먼저 개학을 하는 방식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는, 야, 더운데 그러면 마스크 끼고 공부하고 에어컨 켜지 말고 이래야 되는 거냐? 또 막 이런 얘기 나오고, 잘 될까?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의 생활 방역으로 전환을 하면서 모든 걸 지금 다 완화시키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국립공원이라든지 실외 생활시설 같은 것들, 뭐 미술관이나 박물관 또는 공공기관, 학교 같은 곳에서 일단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측면에서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관리 감독을 잘해야 되고 생활 수칙이라든지 5대 생활 수칙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또 철저히 지켜달라고 다시 한번 더 방역 당국이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권영진 대구시장이 대구는 생활 방역 못한다 이렇게 얘기한 건 무슨 말입니까? 일단 권영진 시장이 어제였습니다. 이 대구 시민 담화문에서 정부의 생활방역 정책의 보폭을 맞추되 대구의 상황에 맞게 정부보다 한층 강화된 방역 대책을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는 조금 완화가 됐지만 대구시는 오히려 더 강하게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남긴 것인데요. 13일부터는 대중교통과 공공시설 등을 이용할 때 행정부 명령을 통해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정착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대구가 지금 미스테리 감염자들이 계속해서 늘고 어제도 7명인가요? 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걸 완화시킬 때는 아니다. 이렇게 지금 특단의 조치를 한 걸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할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은 아침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꼭 끼운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창석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미래통합당 원내 지도부 경선이 3파전에서 4파전으로 재편이 됐습니다. 주호영, 이명수, 김태흠 의원이 출사표를 던진 데 이어서 권영세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인데요. 당초 경선 출마 의지를 밝힌 조혜진 당선인, 권영세 의원하고 함께 러닝메이트로 조합을 이루겠다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 자세히 듣기 위해서요. 조혜진 미래통합당 당선인 전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조혜진입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가 연락드렸을 때는 원내대표 경선 출마 의지 사실 확고한 것으로 봤는데 예. 권영세 의원의 설득 이것 때문에 정책위 의장 출마로 입장을 바꾸셨다 이런 얘기가 예. 들려요. 맞습니까? 예. 저 스스로 정책위장 후보를 구해서 원내대표로 나가려고 그렇죠. 대방으로 뛰었는데 네네. 정책위장 후보 구하기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거는 구인난이 아니라 구인 절벽이란 걸 이제 실감을 했는데 그래서 한 4, 5일간 지방으로 중앙으로 뛰어다니면서 후보를 구하기 위해서 애쓰다가 결국 최종적으로 안 돼서 그 전에 권영세 후보께서 저한테 정책의장 후보로 같이 일해보자라는 제안이 들어와 있었던 상태여서 다시 제가 연락드려서 그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정책위 예. 의장을 구하려고 여기저기 노력을 많이 했는데 힘들더라. 예. 왜 힘든 겁니까? 정책위 의장 구하기가? 뭐 다른 후보들도 지금 뭐 다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알아보니까 과거에 원내대표로 당선된 분들도 본인이 당선되는 그 선거에서도 정작 정책의장 후보 구하는 데는 막판까지 굉장히 힘들었다는 그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게 뭐 일회적인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이번에 특히 더 어려움을 느낀 거는 총선에서 저희가 참패하고 의석이 확 줄어들어가지고 네. 우리 당의 자체적인 힘으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이제 적어졌습니다. 예, 그건 다른 말로 하면은 원내 지도부의 권한이 네. 역할 범위가 그만큼 축소됐다는 의미거든요. 네. 그게 그런 상황에서 또 참패한 당을 다시 수습하고 또 개혁하고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은 이제 눈앞에 이제 쌓여 있고, 그래서 이번에 당선된 재선 이상의 다선 의원들이 21대 국회 첫 해에 우리 미래통합당의 원내 지도부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일종의 부담도 느끼고 또 그다지 어떤 뭐 매력을 못 느끼는 그런 그 분위기를 감지를 했습니다. 네. 거기다가 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4년을 밖에 있다가 들어와서 그렇죠. 저 재선 중에는 또 저를 아는 분이 많지 않아 가지고 잘 모르는 분이 이 단도직입적으로 같이 합시다 이러니까 선뜻 이렇게 결심하기 어려운 그런 이 분위기도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위 의장이라는 자리가 가지는 아주 애매하고 힘들고 모든 일을 짊어져야 되는 그런 정말 예. 힘든 고자리를 하겠다는 분들이 사실 거의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군요. 예. 자, 그렇다면요. 다른 의원들이 조금 견제를 더 강하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권영세 의원하고 예. 지금 파트너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두 분이 예.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니까는 사실 이렇게 이 조합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예. 어떤 면에서 시너지가 있고 어떤 면에서 다른 분들이 좀 불안할까요? 그 대한민국의 중심은 이렇게 이제 수도권이고 네. 인구의 절반이 여기 살고 국회의원 의석수도 절반이 여기에 있는데 수도권의 민심을 얻는 정당이 또 정권도 잡고 국회도 또 다수당을 차지하는 게 이제 상식인데 네. 저희 당은 연거푸 이 수도권에서 민심을 얻지 못하고 있고 이번 같은 경우는 최악의 이 성적을 거두어서 이렇게 수도권 민심과 접합이 안 되고 수도권에서 우리 당이 외면당하면 2년 뒤에 대선, 그 뒤에 지방선거, 또 그 뒤에 국회의원까지 선거까지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는 이런 절박한 위기의식이 우리 당에 지금 공유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런데 정작 이 원내 지도부 경선에서는 영남권하고 중부권에서는 후보들이 나왔는데 수도권에서는 없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다들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다가 수도권에서 후보가 나오고 또 그것도 또 영남권하고 같이 이제 합력해서 나오니까 네. 한편 다행스러워하고 또 반기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게 되니까는 원내대표 후보로 나온 팀이 네. 우선 주호영 의원하고 삼선의 이종배 의원하고 한 팀이고요. 예. 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인터뷰를 하고 있는 우리 조혜진 의원과 권영세 의원이 한 팀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고 나니까 이명수, 김태흠 의원들이 좀 발끈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아직 정책위 의장 후보를 좀 결정 못하신 거죠? 예, 그 김태흠 후보는 출마 선언할 때 정책의장 후보를 확보해놨다. 영남권의 경제통 의원으로 확보해놨다. 오늘 후보 등록할 때 공개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해놓은 상태고요. 네네. 이제 김태흠 의원이 이제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건 두 가지인데. 네. 하나는 초선 의원들이 당 지도부에 후보자 토론회를 별도로 열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당 지도부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렇죠. 문제 제기를 한번 했고 그다음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은 이종배 의원이 이 중간에 위원장을 그만두고 다른 후보의 런닝메이트로 가게 되니까
선거 관리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선관위에 부위원장도 없는데 대행도 못하는데 선거 관리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느냐 하는 이런 문제 제기는 한 일이 있습니다. 아, 그랬군요. 근데 예. 지금 또 그런 문제 제기를 좀 심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그 영남권에서 러닝메이트를 찾으려고 보니까는 이분들이 예. 주호영 의원의 상대 후보로 어떻게 뒀겠냐, 예의가 아니다 이러면서 다 손사래를 쳤다 이런 예. 얘기가 있던데, 그렇게 되면은 이 경쟁이라고 하는 게 사실 딱 1대1로 제대로 잘 될까 이런 우려도 좀 나오더라고요. 예, 본인은 어쨌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영남권 경제통 의원을 정책의장 러닝메이트로 확보해놨다. 네. 오늘 공개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은 본인은 걱정할 일은 없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특정 지역에서 후보가 나오면은 그 지역의 다른 동료 의원들은 네. 설령 그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놓고 다른 그 경쟁 후보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맞서는 모습은 누구나 다 부담스러워하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건 영남권에도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고 타 지역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조혜진 당선인이 만약에 이번에 예. 잘해서 정책위 의장이 된다. 예. 그렇게 되면 앞으로 어떤 정책위 의장이 되시겠습니까? 원외 투쟁이나 정치 투쟁보다는 원내 투쟁, 정책 투쟁을 선도하는 그런 정책의장이 되고 싶고요. 네. 정책 투쟁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정부 여당의 국정 운영의 여러 현안과 이슈들에 대해서 문제를 정확하게 국민의 입장에서 규명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는 그것을 넘어서는 대안을 만들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네. 그러려면은 우리 당이 실력 있는 정당, 문제 해결 능력 있는 정당, 대안을 만들어낼 줄 아는 정당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런 실력 있는 정당, 역량 있는 정당, 일 잘하는 정당을 싶고, 그거는 우리 원내 의원들만의 역량보다는 우리 뒤에 있는 우리 범보수 진영의 전문가 또 유능한 인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이 네. 갖고 있는 비전이나 대안, 컨텐츠 이런 걸 우리 당의 원내 정책 투쟁에 결집해서 범보수 진영이 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아서 정책 투쟁을 벌이는 그런 체제를 만들고 싶고요. 네. 그러면서도 또 우리 의석이 84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정부 여당과 경쟁하는 이슈마다 국민의 지지가 없으면은 아무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안마다 이슈마다 국민의 편에서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의 지지를 확보해서 정부와 경쟁할 수 있도록 민심과 호흡하는 그런 원내 전략, 원내 정책을 펼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게 결국 20대 국회에서 조금 비난받았던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내가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이런 취지로 들리는데요.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네. 실질적인 개혁이나 실질적인 구체적인 방안이 곁들여져야지 지금 말씀하신 게 실천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예. 우리 당이 지금 개혁 쇄신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저는 그 출발점이 이 국가에 대한 나라에 대한 헌신성을 국민들로부터 인정받는 게 제일 먼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은 그런 신뢰가 없는 상태라고 저는 판단이 드는데 국민들이 볼 때 당신들은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국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믿음을 빨리 회복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통합의 가치를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5천만 국민을 우리의 품 안에 품고서 일을 하는 정당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우리 속에도 사실은 지역적으로나 계층적으로 세대로 또 우리를 지지하느냐 않느냐를 가지고 일정 부분 대한민국 국민의 5천만 가운데 일정 부분을 마음속에서 배제하거나 배척하는 그런 그 정서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런 게 있으니까 특정 지역이나 특정 계층, 특정 세대에 대해서 차별적인 발언이나 막말 같은 게 나오는 건데, 이걸 지향하기 위해서는 5천만 국민 전체를 끌어안는 그런 통합의 노력이 저희 속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 당은 우리 사회에 정말 어려운 빈민과 서민 계층을 집중적으로 돌보는 그런 당으로 정책 노선을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당연히 국민과 끊임없이 소통해야 되고 또 실력 갖춰야 되고, 네. 그러면서 또 보수답게
절제와 품격이 있는 그런 정당을 빨리 만드는 것이 개혁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요, 지금 25명의 초선 당선인들이 원내대표 선거 전에 끝장 토론을 열어달라 성명까지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찬성하십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이번 선거는 선거 기간이 짧아가지고 깜깜이 선거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렇죠. 후보들을 잘 모릅니다. 네. 특히 초선들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7월 8일 경선 당일날 한두 시간 토론하는 가지고는 제대로 후보들을 알 수도 없고 평가하기도 어려우니까 별도로 시간을 넉넉하게 가지고 후보 토론회를 갖도록 해달라고 초선들이 당 지도부에도 건의하고 선관위에도 건의했는데 이게 안 받아들여져서 제가 볼 땐 참 답답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걸 이 국민들이 참 이 새로운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건데 변함이 없는 모습이 참 답답한데, 그러니까 이제 초선들이 만약에 지도부에서 안 받아들이면 초선들이 자체적으로 토론회를 열겠다. 경선 토론회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가지고 허심탄회하게 후보들과 대화해보겠다는 그런 견해를 밝히고 있어서 그렇게라도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찬성하시는 것이고 그런 토론을 통해서 건전한 대안이 나오면 좋겠다 이런 얘기군요. 자, 그리고요, 이제 김종인 비대 얘기를 짧게 여쭤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내정자가 4개월짜리 비대위는 못하겠다 이런 입장이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만약에 새롭게 집행부가 된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 문제는 다른 후보들이 다 공통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당선 이후에 당선인 총회를 열어가지고 이 문제를 다시 토론해서 다수의 의견이 정해지는 방향대로 결론 내리기로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본인이 관계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는 토론을 하기 전에 본인과 일정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인이 뭐 끝내 나는 절대 안 하겠다는 생각이 확고하면 굳이 이걸 가지고 토론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본인이 이런 조건 하에서 그 일을 할 여지가 있다라고 열어두면은 그때는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당선자 총회에서 토론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 내정자의 의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네요. 일단 그걸 확인하고 나서 토론을 해야 무의미한 토론을 하지 않게 된다고 보는 거죠. 네. 그 마지막으로 핫 이슈 짧게 쭉 끝내겠습니다. 태영호, 지성호 당선인들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망설, 건강 이상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불편해졌는데요. 관련 상임위에서 이들을 배제해야 된다라고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좀 지나친 간섭이고 좀 월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본인들이 실수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생각하고 당사자들도 인정하고 신중하게 하겠다, 자성하게 하겠다, 앞으로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 마당인데, 이분들은 우리 사회에 들어온 지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특히나 이 대한민국 헌법기관이라는 거는 그 엄청난 책임이 있는 자리인데 그 당선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적응하는 과정에 있고 정체성, 국회의원 당선인으로서 또는 앞으로 국민의 대표로서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 일이 본인들에게도 교훈이 돼서 앞으로는 저는 잘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일 한 번 있었다고 해서 바로 징계하라, 상임위에서 배제하라 이렇게 말하는 건 전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고,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장점들을 잘 활용하는 방안으로 상임위 배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본인들의 희망을 먼저 이제 들어보고 나중에 배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혜진 미래통합당 당선인이었습니다. 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일부 듣고 계시는데요. YTN 라디오 앱 이벤트 안내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확 달라진 앱 인증샷을 사진과 함께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 번으로 보내주시면요, 푸짐한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앱 리뉴얼 이벤트 참여해주신 분들 이외에도요, 저희가 따로 문자에 참여 열심히 해주신 분들 성의를 너무 감사히 여겨 제가 따로 커피 쿠폰을 챙겨드리겠습니다. 혹시 나는 아닌가 궁금하신 분들 있잖아요. 지금 먼저 일부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자 핸드폰 번호 끝자리 5493 쓰시는 분, 9832 쓰시는 분, 5763 쓰시는 분, 4314 쓰시는 분, 6546 쓰시는 분, 8458 쓰시는 분, 1839 쓰시는 분, 2856 쓰시는 분입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5493 그리고 9832, 5763, 4314,
6546-8458 1839-2856입니다. 자, 내 번호가 이 번호다 싶으시면은 연락 하셔가지고요. 주소나 이런 거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자, 앞으로도 많은 문자 참여해주세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계속 커피 쿠폰 나가드립니다.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저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학교 앞에서 교통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 사실 우리가 그동안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민식이가 가슴 아프게 사고를 당한 이후에 민식이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학교 앞 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하게 하는 민식이법이 시행이 되고 있죠. 한 달 정도. 그런데 처벌 수위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네요. 심지어 민식이법을 소재로 한 모바일 게임까지 등장을 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고 혹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건 없는지 자세한 이야기를요. 김용재 교통 전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그 한 게임 제작 업체에서요. 민식이법을 조롱하는 모바일 게임을 만들어서 모바일 앱스토어에 올렸습니다. 이 게임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이제 택시 운전사가 되어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이런 어린 아이들을 피해서 사고를 안 나게 하는 그런 게임인데요. 혹시 이거 해보셨습니까? 지금은 아마도 사이트에서 게임이 내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내려갔습니까? 예.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 지금은 네. 찾을 수가 없었고 이제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그 플레이 영상만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쿨존을 뚫어라 민식이법은 무서워. 사실은 이제 그 게임의 이 가칭 제목이었는데 이게 앱스토어에서 게임이 5일날 삭제가 된 거군요. 네. 어린이날을 이용해서. 저는 그래서 이 게임 만드는 걸 보고 깜짝 놀랐고 만약에 이런 게임을 만들 거면 내가 어린이로서 초등학생으로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자동차들을 피하는 그런 모바일 앱 게임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사실 했었거든요. 네. 우리가 사실 거인 속에 살다 보면은 그들의 다리를 피하는 것도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아닐까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지금 이 게임이 내려갔다니 그나마 조금 다행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 민식이법이 통과된 이후에 여기저기서 조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민식이법의 처벌이 좀 이전보다 많이 가중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운전자분들이 좀 부담을 느끼고 불안감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민식이법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운전자들은 그냥 남을 상하게 하거나 남을 죽게 하려는 그런 고의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자동차라고 하는 위험한 물건을 움직이는 과정 중에서 과실로 사고를 내게 마련인데 그렇죠. 이번에 가중된 처벌은 실질적으로 과실범에게 대해주는 우리 형법 1번의 그런 규정보다 훨씬 세서 마치 고의범처럼 취급을 하니까 이게 조금 너무 형평이 안 맞는다 이런 거였던 거죠? 예, 과실범에 대한 형벌 중에서는 거의 가장 무거운 측면에 속한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사망을 하게 되면은 3년 이상 그리고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게끔 해놓고 네. 어린아이가 다치게 되면 1년에서 15년 사이에 그런 실형을 또 살게 할 수도 있고 물론 벌금도 있습니다만 네. 이러다 보니까 이거 너무 심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어제 민식이 부모님하고 연락을 사실 취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인터뷰를 좀 요청을 드렸더니 그 어머니 아버님이 말씀을 못하세요. 그리고 막 부들부들 떠시면서 아이 이름으로 된 게임이 있어도 고소조차 못하고 버젓이 그 게임을 너무 사람들이 많이 사용해서 아예 다운이 되는 현실까지 나온 게 참 고통스럽다. 우리가 죄인이 된 것 같다. 이러면서 인터뷰에 응하기가 너무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물론 지금 말씀은 앱스토어에서 이 게임이 삭제됐다고는 하시지만 일단 그런 게임이 올라왔던 거 맞고 거기 보면 리플도 상당히 안 좋게 많이 달려 있었던 것도 맞고요. 자, 이거에 대해서 어떤 법적 대응 같은 것도 가능합니까? 일단은 이 소식을 듣고 저도 굉장히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세상에 완전 무결한 법은 없기 때문에 그 법에 대해서 어떤 다른 의견이 있다면, 문제가 있다면 충분히 거기서 비판을 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바람직하고요. 그런데 지금 민식이와 민식이 부모님은 엄연한 피해자인데 피해자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조롱을 하고 모욕을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법적으로 당연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게임 명칭과 내용을 살펴보면 그 민식이 개인에 대한 조롱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어떤 건데요? 예를 들면 말이 이렇게 딱 민식이 나쁘다 이렇게 나오나요? 일단 게임 명칭이 민식이법은 무서워
이렇게 되어 있고, 명칭이. 네. 또 게임 내용이 사실상 이제 택시 기사 입장에서 아주 어린이들이 무리하게 튀어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방식으로. 그래서 그걸 보면은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어떤 비판보다는 어떤 조롱이나 모욕의 의사가 있지 않나 이런 식으로 보이거든요, 사실. 네. 근데 이제 우리 형법상에 보면은 이제 사자, 그러니까 사망한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있지만 사자에 대한 모욕은 거기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형사처벌은 좀 어렵지 않은가 하는 것이고, 다만 민사상으로는 이제 민식이 부모님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어떤 손해배상 책임이라도 일부 이제 물을 수가 있지 않나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망한 민식이를 모욕하는 것으로는 일단 보인다. 이 게임 자체가. 예. 그런데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 모욕하는 것에 대해서는 형사적으로 처벌할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 예,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네. 민사적으로 약간의 위로를 해줄 수는 있다. 여기까지네요. 네. 마음이 아픈데요. 사실 민식이법에서 가장 핵심은 처벌이 너무 과하다. 그러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이 이러잖아요. 내가 운전하는데 내가 누구를 뭐 일부러 다치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운전하다 보면 운전 환경이 사실은 너무 열악하기도 하고 힘들어서 내가 정말 실수로, 내가 정말 과실로 사고를 일으키는 건데 나를 이렇게 무슨 살인자처럼 취급하는 거, 이게 난 너무너무 불쾌하다. 처벌이 너무 과하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사고는 기존대로 처벌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서 12대 중과실에 해당돼서 종합범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처벌이 가능했고, 그렇죠.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근절이 되지 않았고, 네.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어떤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네. 형량을 가중하는 방식으로 이 개정이 이루어졌다고 보입니다. 지금 제가 그래서 간단하게 민식이법을 설명을 조금 드려보면요.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 두 가지로 이제 일단 이루어져 있는데, 예.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는 우선 스쿨존, 아이들이 다니는 스쿨존에서는 과속 카메라를 반드시 설치해달라 이거예요. 예. 이거가 당연한 거고, 이게 뭐 사람들을 괴롭히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네. 두 번째가 문제가 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안은 이제 조항 하나가 문제가 되는데,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그 가해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하겠다라는 네. 거죠. 근데 그 가중처벌의 내용이 뭐냐, 이제 이게 핵심입니다. 어린이를,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하면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민식이법을 적용해서 이렇게 처벌할 수 있는 행동이 무엇냐, 이걸 우리가 숙지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게 바로 뭐죠? 먼저 민식이법 적용 대상으로? 민식이법 적용 대상은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그렇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여야 됩니다. 네. 스쿨존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시속 30km 이상으로 운행하면서 사고를 일으키거나, 규정 속도 30km 이상을 초과해서 운전하는 경우. 네. 그리고 규정 속도는 준수했지만 네.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서 사고를 일으킨 경우. 네.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했을 경우. 네. 네. 그리고 그런 경우, 그래서 이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혹은 사망하게 한 경우에 이제 민식이법이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말한 어린이는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말하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이 이거네요. 어차피 우리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30km 이상 초과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네. 그건 특별한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핵심은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걸 판단하는 기준이 좀 더 강화된다, 뭐 이런 거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안전운전 의무가 도대체 뭡니까?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했다 안 했다, 이건 너무 애매하고 추상적인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지금 비난하는 사람들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안전운전 의무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법원이 일관되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이제 그 사고에 대해서 그 운전자가 사고가 일어날 것을 예측을 할 수 있었는지, 또 피할 수 있었는지, 이걸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네. 도저히 운전자가 이거는 예측도 할 수 없었고 피할 수도 없었다라는 네. 상황이라면 이제 운전자는 무과실로 돼서 처벌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쿨존에 뭐 갓길에 자동차들이 쫙 늘어서 있다던가, 그 다음에 뭐 무슨 물건 같은 것들이 잔뜩 쌓여져 있어가지고 시야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황인데, 네. 거기를 운전자가 지나가고 있었고 30km 미만으로만 달리고 있었다면, 네. 그 갓길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은 그 운전자가 만들어 놓은 건 아니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아이가 튀어나와가지고
부득불 사고가 난 경우라면 그 운전자한테 이게 가중된 처벌을 하기는 곤란하다는 거네요. 최근에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어떤 게 예. 있었습니까? 최근에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이제 반대편 차선은 정체가 돼 있고 운행을 하다가 이제 무단횡단하는 아이를 치어서 그 네. 아이가 상해를 입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서 이제 법원은 그 상황에서 아이가 무단횡단을 하리라고는 운전자가 전혀 예상을 할 수가 없었고 그렇죠. 또 이미 발견했을 당시에는 브레이크를 밟더라도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사고를 피할 수가 없었다. 제동거리가 짧아서. 예. 예.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운전자는 책임이 없다. 그래서 무죄 판결을 선고를 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러니까 그 억울한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고려한다. 예. 그런데 지난번에 1심에서 금고 2년 선고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아, 예.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이제 그 민식이법의 어떤 직접적인 계기가 된 그 사건이죠. 근데 사실 일단은 민식이법은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이 된 법률입니다. 따라서 그 사건에는 민식이법이 적용된 것은 아니고 기존에 적용되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적용이 된 것입니다. 이제 그 사건에서는 가해 차량 운전자는 제한 속도는 준수를 했습니다. 네. 제한 속도는 준수를 했는데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을 했습니다. 어떻게 위반했습니까?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자면은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고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차선은 이제 차량들이 신호를 받기 위해서 이제 쭉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횡단보도에서 시야 확보가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런 상황이라면은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정지를 하든가 그렇죠. 일단 정지. 아니면은 운행을 하더라도 바로 정차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면서 운전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부분이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이를 충격을 했고 충격을 한 이후에도 상당한 거리를 진행하면서 아이를 역과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아이가 사망하게 된 것이고요. 그렇군요. 그 부분에서 법원이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 징역, 그러니까 1심에서 금고 2년을 선고받았던 그 운전자는 민식이법 때문에 선고받은 게 아니다, 첫 번째. 예. 그리고 그 운전자는 본인이 주의 의무를 정말 소홀히 한 게 너무 명백하더라. 네. 아, 그러니까 그 건을 가지고서 너무 과하다 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 예, 그리고 형량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대법원 양형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동종 범죄에 대해서 어떤 형평성이나 이런 걸 도모하기 위해서 좀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인데 교통사고 치사의 경우에는 대법원 양형 기준이 일반적으로는 8개월에서 2년이고 가중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에서 3년입니다. 네. 근데 이 사건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횡단보도에서의 사망사고였고 또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중사유가 있는 케이스인데 근데 1년에서 3년 사이에 딱 중간인 2년을 선고했다는 것은 법원에서 어떤 민식이법에 대한 특별한 어떤 고려 없이 그냥 통상적으로 판단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더 많은 내용 나오면 좀 말씀드리고요. 사실 그동안 한 달 정도 넘게 시행됐지만 실질적으로는 많이 한 50% 이상 이 사고가 줄었다는 또 좋은 소식도 있더라고요. 예, 그건 통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네. 확인 한번 해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용재 교통전문 변호사였습니다. 네, 9190 쓰시는 분께서요. 스쿨존 사고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주변 주정차 차량을 집중 단속하는 게 필요합니다. 실제 난폭 운전하는 사람보다는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시야 확보가 안 돼서 사고가 나는 거죠.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는 8시 정각에 돌아오겠습니다.